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선언적 논리학 부분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책 페이지는 35쪽입니다. 35쪽 2번 선언적 논리학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모든 내용을 무시한다. 즉 인식의 객체와의 모든 관계를 도외시한다. 그래서 한 인식이 다른 인식에 관계할 무렵에 논리적 형식만을 다룬다. 즉 사고 일반의 형식만을 다룬다. 칸트가 앞에서 일반 논리학과 기관, 특수한 오성 사용의 논리학을 구분했어요. 그걸 구분하면서 일반 논리학은 대상을 돌보지 않고 기관은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 바르게 취급하고 바르게 다루는 것이라고 둘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논리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대상의 차이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형식으로는 참일 수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거짓인 것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반 논리학은 내용이나 대상들을 돌보지 않고 그 명제가 타당한지 그 결론이 타당한지 논리적 형식만을 다룬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언적 감성론이 증시했듯이 순수 직관이 있는 동시에 경험적 직관이 있기 때문에 대상의 사고에도 순수한 사고와 경험적인 사고가 구별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인식의 모든 내용을 무시하지 않는 논리학이 존재하겠다. 왜냐하면 대상의 순수한 사고에 관한 규칙만을 포함하는 일반 논리학은 경험적 내용을 소유하는 모든 인식을 배척하겠기에 말이다. 그런데 지금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간과 시간을 다뤘어요. 그게 바로 선언적 감성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이 선언적 감성론을 기억해보고 내용을 돌이켜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순수한 개념 혹은 순수한 관념이 있고 경험적인 개념, 경험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순수한 개념은 공간과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어떤 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선천적인 순수 직관 형식이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인식을 주는 이런 정보들은 진료 혹은 재료라고 해서 경험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경험적 직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언적 감성론에서 순수한 것과 경험적인 것이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유에 있어서도 순수한 것과 경험적인 것이 구분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사고도 이렇게 순수한 것과 경험적인 것을 구분한다고 하면 칸트가 보기에는 우리의 일반 논리학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상을 그렇게 도외시하고 순수한 사고의 형식만을 다룬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사고에서도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반 논리학에서는 대상을 다루는 것을 발견할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36쪽입니다. 선언적 논리학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기원을 다루기도 하겠으나 이런 기원이 대상에 귀속될 수 없는 안에서 다루겠다. 이에 대해서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기원을 다루지 않고 표상들이 애초에 선천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주어져 있거나 경험적으로만 주어져 있거나 간에 오성의 사고에 있어서 표상들을 서로 상관시키면서 사용할 때 준거하는 법칙에 쫓아서만 표상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논리학은 표상의 기원이 어떠하든 간에 표상에 주어질 수 있는 오성의 형식만을 논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언적 논리학과 일반 논리학을 약간 구분해서 칸트가 말하고 있어요. 사고에 있어서도 순수한 사고와 경험적인 사고가 있다면 칸트는 당연히 선언적 논리학이 그런 순수한 사고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선험적 논리학은 순수한 형식만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사고의 기원에 대해서 논하겠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성론에서 이 대상의 재료들, 정보들을 가지고 논한 것이 아니라 이 대상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형식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 사고에 있어서도 인식의 기원을 밝혀서 우리 사고의 틀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칸트가 지금 선험적 논리학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논리학은 이렇게 인식의 기원을 다루지 않고 어떤 표상들과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논리적 형식만 가지고서는 따질 수 있어도 그것의 내용까지 아우르는 우리의 모든 인식 전반에 대해서는 진위를 가릴 수 없다고,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칸트는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신의 선험적 논리학도 어떤 형식만을 다루고 일반적 논리학도 계속 사고의 형식만을 다루겠지만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은 이 인식의 기원에 쫓아서 다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 같고요. 일반 논리학은 정말 대상하고 관계를 두지 않고 대상을 전혀 무시하고 있으니 언제나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는 여기서 이하의 모든 고찰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독자가 10분 명념하도록 주의를 한다. 네, 이제 칸트가 무언가를 주지시키려고 하는데요. 즉, 모든 선천적 인식을 선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상들이, 직관들이건 개념들이건 간에 선천적으로만 사용되고 혹은 선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또 어떻게 그러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는 선천적 인식만을 선험적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가 지금 논리학에 들어가면서 이제서야 선험적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이야기하는 선험적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칸트는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 선천적인 인식을 모두 다 선험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감성에서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성에서 어떤 선천적인 그런 직관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오감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코, 귀, 피부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경험적 직관이고 그보다 더 근본에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주관적 형식이, 선천적인 주관적 형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칸트도 사유에 있어서도 무조건 우리가 기본적이라고 근원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천적 인식을 모두가 다 선험적 인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선험적 인식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칸트가 선험적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인식은 앞에서 말했던 조건과 우선 동일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표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표상들, 그런 인상들, 그런 것들만이 선험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단순히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고 선천적으로 가능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감성에서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은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외부나 내부의 인식 가능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보가 있어야 드디어 인식이라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요. 그런 것처럼
선천적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사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험적 인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천적이고 또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왜 그런지 우리가 면면히 따져서 물을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험적 논리학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감성은 그나마 우리가 인식하기에 좀 편하다니까요. 감성은 외부건 내부건 들어오는 정보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칸트는 우리 인간의 인식을 다루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유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 정보를 받아들이는 1차원적인 그런 5가지의 감각 능력을 불의의 일들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우리가 논할 수 있는데, 사고에 대해서는 다르잖아요. 생각에 대해선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한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이해관계나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선험적인 원리라고 말해야 하니 적어도 학문적으로 정립해야 될 그럴 수준의 선험적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유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게 왜 선천적인지, 그게 왜 우리 사고의 가능성인지 분명히 따지고 밝혀서 이론적으로 정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야, 그냥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그 혼자의 독단에 불과할 테니까요. 칸트는 그런 것들을 또 따져 물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칸트에게 선험적 인식이란 것은 이 3가지의 입장, 이 3가지의 조건에 다 부합하는 것이 선험적 인식입니다. 꼭 잊지 않고 이제 앞으로 칸트가 선험적 인식 혹은 선험적 원리라고 할 때는 이 3가지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